안녕하세요. 존버 좋은 버나드입니다. 자, 요즘 트럼프가 중국에게 관세를 때린다, 캐나다에게 관세를 때린다, 멕시코에게 관세를 때린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중국은 취임식 전부터 뭐 60% 관세를 때린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는 10%로 논의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보니까 중국한테 관세를 취소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그 이면에는 어떤 얘기가 있는지 이런 거를 잘 풀어주는 뭐 박사님도 안 계시는 것 같고 유튜버 분도 안 계시는 것 같고 뭐 경제 박사님들도 이런 거 잘 안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자료를 다 찾아봤어요. 그 중국 자료나 아니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봐서 '아 이렇겠구나.'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왜 지금 중국에게 갑자기 또 60% 한다고 했다가 또 10%로 바꿨다가 이제는 관세를 안 한다고 했을까? 이 얘기에 대해서 진짜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해 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투자에 관해서도 이런 여러 힌트를 많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를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렇게 뭐 남겼잖아요. 뭐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를 했다. 그래서 매우 좋은 통화였다." 이렇게 하면서 뭐 "상호 간의 이익을 뭐 극대화하자. 평화롭고 뭐 안전하게 하자." 그래서 이게 저는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게 진심이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거에 왜 진심일까? 이거 많이 궁금할 거잖아요. 아니 미국이 그냥 중국을 관세 때려서 못 살게 굴면 이기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겠지만 요즘 봤을 때는 저는 미국이 함부로 이제는 중국을 건들 수 있는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또 이런 얘기를 했죠. 트럼프 "시진핑과 새로운 무역 합의 가능." 이게 뭐냐? "관세를 안 때릴 수도 있다. 잘하면은 관세가 없을 수도 있다."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했죠. 폭스뉴스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중국 관세를 되도록 안 하고 싶다. 미중 무역 합의 언급." 이렇게 하면서 쭉 뭐 "중국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중국에게 이렇게 관세라는 힘으로 중국을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관세가 제 생각에는 중국한테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이따 얘기를 해 드리겠지만 관세라는 게 예전 트럼프 1기 때보다 훨씬 더 이제는 무용지물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쓸 필요가 없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중국을 압도하는 거대한 힘이다." 이렇게 좀 약간 블러핑을 치고 있죠. 거대한 힘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거대한 힘은 아니고 그냥 약간 걸리적거리는 장애물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으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보고 "친중이냐." 이렇게 하는데요. 이따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왜 해석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더 공정한 무역 관행을 만드는 합의를 시 주석도 할 수 있느냐의 질문에 "나는 할 수 있다. 그들에겐 뭐 그들이 우리에겐 그들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짓고 싶어 해요. 트럼프도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는 4 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4 년에 이제 첫 2년 임기 2년 동안은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만약에 미중 또 무역 전쟁을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또 관세를 하고 그럼 또 무역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지지부진해지면서 경제 성장을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4 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중에 2 년을 더 빨리 잘 하려면 중국과 그냥 적과의 동침이라고 하죠. 그래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로 손잡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트럼프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원래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를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중국을 도와준 발언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중국이 경기 침체 때문에 원래 경제 성장률 5%를 맞추냐 못 맞추냐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요. 기록을 달성을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달성하게 해준 이런 도움이 된 게 트럼프의 중국 60% 관세 예고 발언입니다. 왜냐 60% 때리겠다. 내가 취임하면 때릴 테니까 빨리빨리 수출할 사람들은 수출하고 수입할 사람은 빨리 수입해라. 그래서 작년에 24년 말에 엄청나게 미국으로 수출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이런 게 다 이 관세를 무서워서 미리미리 수출한 이런 트랙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래서 5%를 맞출 수 있게 해 줬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트럼프가 줄 거 주고 아마 받을 거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0% 관세는 아마도 중국을 도와주려고 한 발언이다. 이거 좀 쇼킹하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리니까 약간 수긍 가잖아요. 이게 다 이런 이유가 있었다.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한다면은 과연 많은 이득을 볼까? 그러니까 '손해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볼까?' 이게 저는 미지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요. 트럼프가 이미 자기가 당선되기 전에부터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은 개발도상국이고 중국은 더 발전했다. 중국은 발전한 나라다." 이렇게 트럼프가 이거 영상 보시면 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보여 드렸는데 그래서 트럼프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하고 계획적인 사람이거든요. 이걸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미국이 개발도상국이라고 얘기했냐. 중국이 왜 발전했냐."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이겁니다. 지금 보면요. 쭉 미국은 왜 도상국이고 쇠퇴하는 국가일까? 왜냐? 미국은 달러의 힘이 있기 때문에 달러의 힘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거에 경제적으로 금융화가 됐습니다. 금융화가 돼서 금융으로 더 돈 벌 수 있는 국가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 제조업 있잖아요. 예전에 디트로이트라고 하잖아요. 디트로이트의 제조업들이 다 몰락을 했어요. 자동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제조업, 기초 제조업들이 몰락해 버리면서 고도의 금융화, 이 효율성만 추구하다 보니까요. 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지고 제조업은 다 몰락하고 그래서 조선이나 이런 것도 한국에 "한국에 도와줘라. 조선도 한국이 도와줘라." 이렇게 하면서 중국이랑 이 선박 건조량이 뭐 아예 뭐 몇백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 제조업이 몰락을 해 버려서 트럼프는 이게 "미국의 위기다. 미국이 개발도상국이 된 건 이유는 제조업이 이제 다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제조업을 재건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뭐 물론 금융화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기축통화도 아니고 그다음에 약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금융적으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지만 이 제조 부분에서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해서 수백 발의 뭐 포탄을 만들 수가 있고 드론도 뭐 수십만 개를 만들 수 있고 이런 규모의 이런 경제를 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걸 트럼프가 발전한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봤을 때 '야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가 뭐 또라이다. 트럼프가 생각 없는 사람이다. 뭐 돌발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은 다 계획이 있는 사람입니다. 딱 머리에 난 트럼프 얘기 들어보면 솔직하면서 핵심을 꿰뚫는 거 보면서 저는 매번 놀라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핵심을 꿰뚫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뭐 이제 중국이 얄미워서 제재를 한다고 하면요. 여기에서 나와 있거든요. 중국은 이제는 이 브릭스라고 해서 남반구 국가 및 브릭스에 대한 수출액이 1조 6천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거는 미국에 맞먹는 수출액이거든요. 미국보다 더 높은 수출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관세로 "미국에 수출하지 마라."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 안 하면 돼. 우리는 브릭스랑 남반구랑만 거래를 해도 이 많은 수출과 수입을 할 수가 있다.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미국 니네들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것이다.' 왜냐? 미국으로 들어가는 엄청난 공산품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다이소 가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거의 다 많잖아요. 이런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관세가 붙으면은 "니들 물가만 올라간다. 니들이 더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파는 아이폰이나 테슬라나 이런 데도 중국이 제재를 가하면은 오히려 미국이 더 힘들어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아마도 제재를 한다고 하면은요 서로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이 끝장을 볼 시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끝장은 못 보고 아마도 그냥 경제 규모를 불리는 걸로 아마 합의를 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국이 뭐 엄청나게 민주되고 선도되는 국가다. 뭐 선진화된 국가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84 세의 낸시 펠로시가 20 번째로 재선이 됐습니다. 이런 국가입니다. 낸시 펠로시도 20 번이나 재선이 되는 국가거든요. 약간 정치 제도가 뭐 발전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뭐 상원이나 하원 의원 뽑는 거 보면은 그 지역의 유지가 계속 뽑혀요. 1 세, 2 세, 3세 계속. 이런 거 봤을 때는 또 이거는 약간 '미국도 귀족 정치 아닌가.' 약간 그런 의심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트럼프가 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분열을 만들어서 브릭스 협력과 다극 세계로의 전환을 막으려고 하지만 이게 이제는 막지 못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뭐 여러 가지 뭐 관세랑 뭐 제재를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것도 성공을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좀 좋게 보는 경향은 뭐냐면요. 그래도 어쨌든 트럼프는 전쟁을 싫어한다. 전쟁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브릭스랑 이런 게 뭐 제재를 하고 싶겠지만 서로 이제는 체제를 인정하고 서로의 힘을 인정하고 아마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약간 이런 거죠. 그린란드나 아니면은 캐나다, 멕시코, 그다음에 파나마를 계속 자기가 군대로 건들겠다 이런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승인을 해준 거예요. 중국의 대만 통일,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쪽 이런 거를 약간 승인을 해준 거다. 왜냐? 미국도 자기 나와바리 자기 앞에 국가들을 자기 앞에 있는 영토들을 이권을 챙긴다고 하는 거 보면은 서로 이제는 어 "너도 그렇게 했어. 나도 이렇게 했어." 그냥 인정해 주는 셈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다극 체제를 약간은 트럼프도 인정하고 자기가 챙길 거를 챙기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나중을 위해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트럼프가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될지는 이렇게 쭉 보면은 이렇게 "미국이 다시 초강대국으로 만들고 브릭스를 해체하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해졌다." 왜냐 브릭스가 너무 끈끈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해체하는 거는 힘들겠지만 다시 미국을 일으키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제조업을 다시 일으키고 그다음에 캐나다나 그린란드 뭐 이쪽 주변 국가들의 엄청난 자원을 바탕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킬 수는 있거든요. 왜냐? 미국은 돈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간이 걸린다는 거니까 중국과 이런 무역 전쟁을 할 시간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트럼프가 만약 과연 이 관세로 이제 중국과 이런 국가들을 제재한다고 하면은요. 지금 8년 동안 트럼프가 떠났던 4 년까지 더해서 8년 동안 브릭스와 브릭스 플러스 세계 인구 85%를 차지하는 남반구가 이렇게 엄청나게 커졌다. 그래서 브릭스는 세계의 절반에 가깝고 세계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이제는 브릭스가 차지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는 점점 브릭스가 힘이 세지니까 이거를 미국 입장에서 이제 제재한다고 하면은 여기는 더더욱 이제 더 붙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큰 힘이 돼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보세요. 지금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50억 명 인구를 대표하는 35 개국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작년이었죠. 그래서 목표는 뭐 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런 반서방파들이죠. 얘네들이 반서방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 브릭스 모형을 갖고 왔죠. 브릭스 달러라고 해서 브릭스 화폐를 공개했었죠. 근데 이 브릭스 화폐의 이 문양을 보세요.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큰 힘을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서로 둥글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봤을 때 이런 거 봤을 때 브릭스 모형 브릭스 화폐까지 나온 거 봤을 때 '아 이제는 점점 이 세력이 커지는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금을 바탕으로 해서 화폐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의 가치가 아마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런 것도 느낄 수가 있으면서 이런 세력 균형이 점점 커졌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중국을 관세로 이렇게 주무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이제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교를 아마도 트럼프는 다르게 볼 것 같습니다. 서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저는 바뀔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번씩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 뭐 여러 가지 또 안건이 있는데 그 사이에 미국과 중국 관계를 이렇게 원활하게 풀어줄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트럼프의 오른팔이 됐죠. 일론 머스크죠.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원활한 이런 소통 창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 보고 정보 효율화 다찌라고 하죠. 정보 효율부 수장 뭐 장관 뭐 이런 걸 맡겼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일론 머스크를 신임하는 거 봤을 때 결국은 일론 머스크도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힘들 때 이 리창 총리거든요. 이 리창 총리가 일론 머스크를 도와줬어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한번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일론 머스크와 리창의 관계는 테슬라의 중국 진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2017년 머스크가 상하이에 테슬라 공장 건립을 추진할 때 리창은 상하이 공산당 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당 석이었는데요. 2019년 1월 공장 건설이 시작되고 머스크는 2년 내에 생산을 희망했지만 리창은 1년 안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0년 1월에 상하이 공장은 예상보다 빠르게 테슬라 차량을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생산 시작했고요. 첫 출하 행사 때 머스크는 기쁨에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이후 리창은
2022년까지 상하이시 당서기를 지냈고 현재는 국무원 총리죠. 총리의 중국 정부 2인자가 되었습니다. 2023년 4월 머스크는 베이징을 방문해 이창 총리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머스크는 중국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미국 전송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머스크를 제2의 키신저로 키우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봤을 때 아마도 이렇게 보면은 머스크가 힘들 때 2017년 때 상하이에 이 공장을 대규모로 지어 줄 수 있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례적으로 외국인 지분을 100%로 이것도 승인해 줬거든요. 이렇게 승인해 주면서 당연히 중국도 얻을 걸 얻었죠. 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가 갖고 있는 전기차 기술을 많이 얻어내면서 지금의 이 중국 전기차와 차이나 전기차가 나온 거겠죠. 그래서 지금 전기차 기술이 나오면서 이 비아디가 우리나라에도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여기에서 나온다. 그래서 머스크가 아마 중국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중국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화해의 무드를 아마 머스크가 이끌지 않을까. 그리고 머스크 엄마 메이 머스크도 지금 중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모친 메이 머스크는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기를 끌고 있냐? 메이 머스크가 20년에 발간된 중국어판 자서전에서 이게 쭉 계획을 세운 한 여성 뭐 이거를 하면서 중국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중국에서 강연도 많이 다니고요. 베이징에서 아마 집이 있다고 합니다. 베이징에 지금 메이 머스크의 집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도 거의 뭐 3분의 1은 그러니까 1 년에 3분의 1은 아마 중국에서 지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니 중국에서 산다고 들었는데 미국도 많이 돌아다니지만 중국에서도 많이 있는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중국이랑 뭐 머스크 엄마도 중국이랑 참 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머스크랑 이게 똑똑한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엄청난 저울질을 하면서 돈은 진짜 둘 다 양쪽에서 엄청나게 벌어가는 사람이다. 이 테슬라의 머스크가 진짜 똑똑하구나. 그러면은 머스크가 있는 동안에는 아마 미중 관계는 아마 이 우호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틱톡 문제가 있죠. 틱톡이 뭐 미국에서는 제재를 한다 만다 막 이렇게 얘기 나왔고 트럼프 취임식 전에 막 이거를 금지를 시켰다가 그다음에 트럼프가 취임하니까 이제 다시 풀어줬다가 이런 얘기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근데 틱톡이 되게 뭐라고 틱톡이 뭐 대체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틱톡은 여러분들 한 1분 내외에 짧은 영상을 올리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튜브 쇼츠나 아니면 인스타 릴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짧은 영상을 올리는 이런 플랫폼인데요. 대체 이게 뭐라고 왜 이거를 내놔라. 왜 인스타 릴스도 있고 미국에는 유튜브 쇼츠도 있는데 왜 유독 틱톡을 내놓으라고 할까?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잠깐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틱톡 보면은요. 야 트럼프 취임식에 지금 틱톡의 CEO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이 원래 시진핑을 초대를 했는데요. 시진핑이 안 가고요. 부주석 보내고 그다음에 틱톡 CEO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낸 거 보면은요. 외교적인 아마 과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틱톡 CEO까지 보내면서 약간 지정학적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뭐 자신이 있다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 우리는 뭐 틱톡 이거 안 뺏긴다. 약간 이런 자신감으로 보낸 것 같고 아니면은 "틱톡이랑 아마 협상을 해 볼래?" 뭐 약간 이런 분위기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틱톡을 또 풀어 줬습니다. 그래서 75 일간 유예를 하면서 "미국 미중 합작법인을 만들자." 그래서 틱톡이 갖고 있는 50% 지분을 달라. 근데 중요한 거는 야 이거 트럼프도 장사꾼인 게 뭐냐면 틱톡 50% 지분을 아마 자기 이 지지자에게 원래 주려고 했습니다. "지지자에게 준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인수하게 한다. 그가 인수를 원하면 열려 있다." 그렇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봤을 때 뭔가 이런 여기에서도 뒤에서도 약간 화해의 분위기죠. 머스크가 또 여기 사이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약간 중국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합의를 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틱톡에 관해서는 아마 중국이 팔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어도 안 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왜 미국이 그렇게 틱톡에 목매냐. 왜냐? 뭐 인스타 릴스도 있고 그다음에 유튜브 쇼츠도 있는데 왜 그 짧은 영상 플랫폼인 틱톡에 왜 이렇게 열광을 하냐.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 표면적인 얘기는 이겁니다. 틱톡을 왜 금지하고 왜 가져가려고 하는 이유는 국가 안보와 경제 이익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틱톡은 중국 기업이라서 이런 플랫폼이
미국 정부의 개인 데이터가 중국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큰 이유가 아닙니다. 표면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이에 따라 틱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이런 명분이고요. 정작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여기 경제적 측면에서 틱톡은 미국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 수는 1억 5천 명, 그러니까 1.5억 명이죠. 1.5억 명이 다르면 이는 엄청난 소비자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또한 틱톡 쇼의 성공적인 론칭으로 이커머스 시장에서도 큰 잠재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 있는, 틱톡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 짧은 동영상이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추천이 되면서, 이 유저들에게 추천이 되면서 어떻게 그 유저들의 마음을 잡고, 그다음에 이런 틱톡 숍이나 아니면 알리, 뭐 텐센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테무 이런 데가 어떤 알고리즘을 갖고 소비자들에게 이런 상품들을 추천을 해서 엄청난 이런 이득을 올릴까,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엄청나게 궁금한 거예요. 이 중국의 이 알고리즘에 대해서 미국이 궁금하기 때문에 이걸 인수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과연 중국이 줄까? 이 알고리즘의 핵심을 아마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부분에서도 아마 '중국이 좀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쭉 보면은 뒤에 또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또 뒤에 딥시크라고 해서 오픈 AI랑 경쟁하는 이런 중국의 AI,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것도 이따 얘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화해 무드가 펴지면서 네덜란드 지금 ASML도 몰래 이제는 점점 중국으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바이든에서 이제 트럼프로 바뀌니까 다시 또 이제 서서히 두 개의 장을 열어서 수출할 수 있게 뒤에 우회를 하면서, 약간 뭐라고 해야죠? 양쪽 저울질을 ASML이 하고 있다. 여차하면 이제 다시 중국에게 수출을 해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이제 화해 무드가 점점 커지는 게 아닌가. 이거를 또 ASML도 이런 노광 장비 업체죠. '눈치를 채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중국의 AI 부상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제재를 해도 중국은 계속 개발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제재를 해 봤자 반도체를 계속 만들고요. AI 제재를 계속 해 봤자 딥시크가 지금 AI가 지금 계속 GPU가 아니라 더 똑똑한 알고리즘으로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기술융합과 끝없는 데이터로 지배가 아닌 협력을 필요로 한 때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중국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르노 베르트랑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AI에 있어서 이렇게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흥미롭다. 이게 뭐냐면 영상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챗GPT랑 지금 딥시크랑 이거 비교를 해 봤어요. 네모난 이런 도형 안에 공이 돌도록 이렇게, 네모난 도형이 돌아가면은 공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한번 표현을 해 봐라 했는데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챗GPT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기 보이시죠? 딥시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가격도 지금 챗GPT는 엄청난 가격을 받는데요. 딥시크는 그거에 뭐 10분의 1도 안 된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르노 베르트랑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에서 추진하는 스타게이트의 프로젝트 목적은 암 백신 개발이라는 홍보를 넘어 실제로는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통해 자금의 모퉁이를 구축하고, 그러니까 자금 모금을 구축하고 자금을 많이 모금하고, 그다음에 서버에 AI 중앙 집중하려는 오픈 AI의 전략을 두 배로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거든요. 이 AI 개발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그게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지금 규모의 돈이 많이 투입이 되게 된다. 그래서 중앙 집중형으로 이렇게 돼 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AI 기술이 전체주의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는 전략적으로 이 전략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의존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경제적으로는 이제 비효율성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의 접근 방식은 대조적으로 이렇게 극명할 수 있다. 보면은 딥시크는 오히려 극히 일부의 리소스를 오픈 AI의 성능에 맞먹는 이런, 그러니까 작은 리소스로 오픈 AI의 성능에 맞먹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더 중요한 점은 AI에 대한 훨씬 더 민주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보니까, 즉 AI는 누구나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저렴한 모델, 그러니까 오픈 AI의 비용의 단 3%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이런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챗 GPT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딥시크가 이거 얘네들 가격은 한 300원에 나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챗 GPT가 뭐 2만 얼마라고 하면 얘네들은 뭐 300원, 400원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다른 두 가지 철학이 이제는 충돌을 하는데요. 하나는 AI의 미래가 소수 참여자가 통제하는 대규모의 중앙 집중형 인프라에 달려 있다고 내기를 하는 반면, 또 다른 하나는 AI가 누구나 배포할 수 있는 기본 유틸리티가 되는 분산형 미래를 추구합니다. 이거가 중국이 추구하는 거고요. 중앙 집중형은 미국이 추진하는 지금 AI 개발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 이게 지금 뭐 중국은 물론 공산주의라서 약간 통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방식에서는 이제 분산으로 모두가 배포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민주적으로 한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0 년대 애플 대 마이크로소프트 전투를 약간 연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은 애플, 그러니까 프리미엄 통제된 수직 통합적 컴퓨터 비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는 수직 통합적 이제 통제돼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중앙 집중형으로 갔었고요. 다른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OS를 상품화하고 누구나 PC를 만들 수 있도록 이런 하는 전략으로 다 퍼뜨렸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많이 퍼뜨리면서 민주화된 방식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시장을 지배했죠. 그리고 애플은 틈새 시장으로 이렇게 스스로 개척을 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하지만 근본적인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다. 훨씬 저렴한 딥시크의 최신 모델의 성능과 맞먹는다면 오픈 AI의 고객은 정확히 무엇에 돈을 지불하게 될까? 데이터 센터에 터무니없는 많은 돈을 썼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객 혜택이 아닙니다. 고객 혜택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딥시크를 더 싸고 가성비가 좋은 딥시크를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방대한 컴퓨팅 인프라를 통해 미래에 상당히 더 나은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베팅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는 보장된 것과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최근 역사는 그 반대를 시사하며 그렇기 때문에 발표 시점이 아니라 발표 시점이 특히 아이러니하다. 그래서 무서운 게 딥시크가 오픈 AI의 성능을, 그러니까 최첨단 성능을 훨씬 낮은 비용으로 제공한다고 이렇게 발표해서 이게 만약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하다고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제는 미국이 5천억 달러를 들여서 중앙 집중형 AI에 투자하는 동안 중국이 계속 발전한다면 미국은 기술 전쟁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미국과 중국 이 AI 경쟁에서도 비등비등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두 개의 ETF에 저는 나눠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백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10 이런 데 투자하고 있고요. 중국은 뭐 차이나 전기차나 아니면 홍콩 항색테크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차이나 반도체 이런 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AI 경쟁에서 제가 봤을 때는 중국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약을 해 드리자면 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관세를 때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국과 싸울 시간이 없다. 서로 협력을 해서 빨리 이런 기술 개발을 하고 빠르게 발전을 해서 경제 규모를 키우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사이에 일론 머스크가 아마 윤활유 역할을 하면서 뭐 틱톡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협상을 이끌어낼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AI 전쟁에서는 이제는 중국이 좀 앞서고 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투자에 꼭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